네, 안녕하십니까. 그 고속 스토리지 통합하기라는 그 제목의 발표를 하게 된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레벨업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굉장히 이 다른 세션들이 또 길기도 했고 지금 이 주말 오후 시간대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남아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저도 최대한 사실 제가 혼자 연습해보면서 발표를 연습해봤을 때는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그때 발표 연습했을 때처럼 조금 빨리 끝내서 쉬는 시간을 또 가지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레벨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파이썬을 많이 좋아하고 파이썬으로 코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TMI로 그냥 크로스핏을 좋아한다. 네,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발표 자체는 이제 이 발표에서 다루지 않을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이 발표에서는 이제 고속 스토리지의 내부 상세 구현, 어떻게 이게 어떤 기술을 쓰고 어떤 내부 알고리즘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발표가 아니라는 점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차는 그럼 처음에 고속 스토리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레벨업에서 관리하는 이 백엔드.ai의 스토리지 추상화 구현에 대해서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엔드.ai의 V 폴더 그리고 볼륨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내부 구현 조금씩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백엔드.ai와 이 고속 스토리지가 어떻게 엮여서 백엔드.ai에서 고속 스토리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GDS, 즉 GPU Direct Storage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발표에서 고속 스토리지는 이제 고속 파일 액세스, 고속 파일 스캔, 고속 파일 시스템 스캔,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IOPS, IO per second나 throughput 같은 굉장히 높은 수치의 성능을 자랑하는 이런 스토리지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예시들이 6개가 있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다른 고속 스토리지 벤더들이 더 있겠지만, 일단 이 백엔드.ai에서 지금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를 좀 대표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런 고속 스토리지들의 이제 장점이 이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이제 조작 같은 것도,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조작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대체로 이제 관리용 콘솔 UI가 따로 있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구현한 커맨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처음에 바스트 데이터, 퓨어 스토리지, 웨카 이런 식으로 쭉쭉 있는데요. 아마 저는 이제 백엔드.ai의 바스트 데이터 스토리지 플러그인을 개발했었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바스트 데이터는 확실히 좀 굉장히 보기 좋고 이쁜 그 웹 UI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 웹 UI는 아주 가장 각양각색들의 타입들이 또 있고요. 어떤 스토리지에 쿼터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어떤 스토리지가 얼마나 용량을 쓰고 있고, 지금 시간 타임 스케일에 따라서 어디서 리드 라이트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웹 콘솔, UI 콘솔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용량 데이터들을 다루기 좋다면은 어디에 써먹을 수 있겠는가 하면은, HPC 그리고 요즘에 빼먹을 수 없는 AI 관련된 연구에서 특히나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곳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런 스토리지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잠시 뒤에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GPU 머신이 아무리 좋아봤자 스토리지가 느리면 결국 이제 병목 구간이 되어버려서 이제 값비싼 GPU 머신들이 결국 빛 좋은 개사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까 키노트 세션 때 저희 CTO님이신 김준기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도 잠깐 들어가 있는데, GPU 머신이 이제 AI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AI 연구 이제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GPU 머신을 딱 사서 그걸로
뭐 AI 연구 뭐 훈련이든 인프런스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뭐 스토리지를 그냥 일반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네, SATA 케이블 쓰는 그런 뭐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데스크탑용 뭐 그런 파일 스토리지를 쓴다 하면은 굉장히 거기서 보틀넥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모든 데이터들은 결국 또 스토리지에서 가져오게 되니까. 네, 그에 따라서 그래서 그에 따른 병목 지점이 되지 않도록 이제 많은 AI 연구하시는 분들, 연구하는 기업들, 뭐 연구소 이런 것들은 이제 고속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또 하나씩 이제 가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앞선 발표에서도 뭐 이미 백엔드 AI에 관해 그 설명을 좀 들으셨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설명을 아예 안 하고 넘어가기도 좀 그렇고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백엔드 AI는 이제 레벨업에서 개발 및 유지 보상의 AI 훈련 혹은 뭐 인프런스 등의 컴퓨팅 환경과 그리고 이를 위한 리소스 관리 서비스를 좀 쉽게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엔드 AI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를 이제 vfolder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vfolder는 이제 여기선 데이터 폴더라고 나오는데 네, vfolder 혹은 데이터 폴더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평소처럼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데이터를 뭐 저장해 두면은 이제 그 데이터는 계속 그 사용자가 계속 그 공간에 저장해 놓을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컴퓨팅 세션 같은 것들에 마운트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장막을 들추고 그 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막을 들추고 보면 백엔드 AI 내부 구조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복잡합니다. 여기저기 막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이 컴포넌트를 전부 다 커버하진 않고 저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이제 스토리지 프록시와 스토리지, 여기선 네트워크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용자가 뭐 일반적인 폴더처럼 사용하는 이 데이터 폴더의 뒤편에 백엔드 AI의 스토리지 프록시 컴포넌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거의 모든 데이터 폴더 관련된 명령이나 요청들은 이 스토리지 프록시를 거쳐서 실제 데이터 저장 공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 데이터 폴더를 생성하거나 지우거나 복제하거나 뭐 그런 등등의 이제 작업을 하면 그 명령들이 그 요청들이 결국 스토리지 프록시에 가고 스토리지 프록시는 이름 그대로 이제 스토리지의 프록시, 즉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해서 이제 대신 요청을 받아서 스토리지에 알맞게 그 생성, 삭제, 복제 등의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스토리지 프록시는 이제 스토리지 종류마다 이제 볼륨 구현체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 이제 스토리지와의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각 볼륨 구현체에서 이 스토리지에서는 폴더를 생성할 때 이렇게 동작해야 된다. 이 스토리지의 사용량 측정은 저렇게 해야 한다. 식의 이제 메서드, 즉 함수 같은 것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토리지 프록시는 이 볼륨을 통해서 쉽게 스토리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서 그리고 뭐 별도의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것들을 가진 스토리지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것들은 뭐 REST API 서버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볼륨에서 스토리지로 쉽게 요청을 보내서 제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이제 저희 쪽에서 구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토리지 A에 어떤 폴더 B의 사용량을 측정하고 싶다. 뭐 이런 요청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스토리지 프록시에 들어오면 스토리지 프록시는 요청이 담긴 스토리지 A라는 파라미터로 알맞은 볼륨을 매칭하고 그 볼륨의 사용량 측정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량 측정 메서드 안에 스토리지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고 이 클라이언트에 어떤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겠죠. 볼륨 구현체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함수를 갖고 있는 이 모양새를 보면은 이제 코드를 굉장히 또 잘 짜시거나 이제 오랫동안 짜오셨던 분들은 바로 막 추상 클래스 혹은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이제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백엔드 AI의 스토리지 프록시의 볼륨은 이제 어떤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백엔드 스토리지 폭시는 파이썬 코드로 구현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은 이제 FSOP 모델 그리고 쿼타 모델이라는 구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스토리지 고유의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 동작 함수를 정의하는 역할과 스토리지의 쿼타를 조작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이 추상 클래스들을 각자 정의한 함수와 함께 쭉 늘어놨습니다. 아래쪽에는 이 추상 클래스를 1차적으로 구현한 이제 베이스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베이스 클래스들은 이제 특별히 따로 상속받아서 구현하지 않는 한 이 함수들은 이렇게 동작한다 라는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베이스 추상 클래스가 따로 있는데 왜 뭐하러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라는 것들을 또 막 구현해두고 만들어뒀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한 이유는 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실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볼륨 구현체에서는 그 기존에 정의된 베이스 FSOP 모델과 고유의 쿼타 모델 구현체를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볼륨 구현체에서는 고유의 FSOP 모델과 고유의 쿼타 모델 구현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추상화를 통해서 이제 쿼타 API가 없다거나 아니면 있어도 우리는 굳이 구현을 지금 안 할 거다 이렇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어떤 볼륨에서 나는 쿼타는 이 볼륨 구현체에서 쿼타 모델은 딱히 안 써도 될 것 같다. 근데 베이스가 아니라 이제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은 꼭 사용해야겠다 싶으면은 그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 모델만 구현하고 그 이제 구현된 그 두 개의 모델을 이제 종합해서 새로운 새로운 볼륨 구현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유연하게 백엔드.ai 스토리지로 통합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예, 백엔드.ai 이제 고속 스토리지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글로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코드 구현 같은 것들 약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새로운 스토리지를 붙여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베이스 볼륨을 상속받은 어떤 볼륨 하나를 구현하면 됩니다. 그럼 그냥 구현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원하는 새로운 구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만드는 이 볼륨은 예를 들어서 new data라는 어떤 익명의 스토리지라고 익명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그런 볼륨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new 볼륨이라는 이 스토리지의 API에는 뭔가 쿼타를 다루는 그런 동작은 없는데 뭔가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 그런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있더라. 난 이걸 많이 잘 쓰고 싶다 하는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이 아까 뭔가 고속 파일 작업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에 이 맨 위에 있는 게 클래스 명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메서드 함수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떤 트리 구조를 카피한다거나 트리 구조를 무브한다거나 딜리트한다거나 이런 식의 작업들이 이제 어떤 고유의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스캔 트리도 있는데 어떤 디렉토리를 스캔한다거나 이런 기능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새로운 스토리지에 API 문서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 API 문서를 쭉 보면서 나는 이 API를 쓰면은 이 스토리지에 디렉토리를 스캔하는 디렉토리 메타데이터를 스캔하는 이런 API가 있구나. 이거 나는 이 API를 갖다 쓰면은 스캔 트리 그 new FSOP 모델의 스캔 트리 메서드를 안에서 잘 써먹으면 어떻게 구현이 되겠네 하면 그걸 이제 구현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 API 문서에 어떤 디렉토리를 복사하는 그런 그 명세가 있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그 API를 실행시켜주는 뭔가를 구현을 이제 카피 트리라는 저 베이스 OP 모델을 상속받은 new FSOP 모델의 카피 트리 안에서 그 API를 뭔가 불러주는 그런 동작을 구현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일단 쭉 읽어보고 그
문서대로 이제 우리의 이 볼륨 구현체들을 한번 딱 코드를 다 짜보고, 그리고 문서대 그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또 중요한 게 문서대로 동작하는지도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끔 뭔가 버전 문서와 실제 그 스토리지, 우리가 그 테스트하고 있는 스토리지의 버전, API 버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달라서 뭔가 뭐 파라미터 값이라든가 그 리스폰스 값들 같은 것, 리스폰스 값 같은 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예 API 명사가 완전 갈아엎어져 가지고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일일이 뭐 저희가 컬 CURL을 먼저 쏴보면서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외 처리 연장 필수.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파이썬 코드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파이썬이 아니어도 모든 시스템에서 사실 해당되는 사항이죠. 뭐 여기서는 언제나 스토리지가 오동작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써놨는데, 사실 스토리지가 아니라 이 뭐 외부 컴포넌트 뭐가 되었든 간에 이 외부 서비스라던가 다른 뭐 그런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타고 나가게 되거나, 혹은 네트워크 안 타고 나가게 되더라도 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완전히 외부 컴포넌트에 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모든 오류를 최대한 내가 상상을 해내서 일단 한번 커버를 해보고, 상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뭐 테스트로 진짜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진짜 이렇게 오류 코드가 나오나, 아니면 뭐 좀 이상한 동작들을 미리 테스트해보면서 예외 처리를 미리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이번에 구현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명확하게 이 오류 같은 것들이 사용자의 입력값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인지, 뭐 아니면 그냥 스토리지에서 지금 잠깐 뭐 뭔가 네트워크가 떨어졌다, 아니면 그냥 지금 스토리지에 뭔가 서비스가 멈췄다, 이런 식의 이 외부의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처리를 해주고 그걸 다시 반환해 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뭐 여기 간략하게 예시 코드를 제가 한번 적어놔서 붙여봤는데요. 사실 그 백엔드다이에 있는 코어는 오픈 소스라서 깃허브에서 그냥 백엔드다이에 한번 깃허브 그 프로젝트 들어가 보셔서 그 소스 코드 아래에 그 스토리지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은 저 코드 그 실제 코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바스트 데이터 그 스토리지 볼륨의 구현체를 한번 요약을 엄청나게 많이 해둬서 여기다 한번 올려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바스트 데이터에서 저희는 뭐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실제로 뭐 사용하진 않으니까 그냥 베이스 그 모델 구현체를 볼륨 안에 갖게 하고, 그리고 쿼타 모델을 이번에 그 바스트 데이터에서 쿼타 모델을 한번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쿼타 모델을 구현을 새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쿼타 조작 같은 것들을 이제 따로 컨트롤 플레인이 있어서 그 REST API로 그냥 요청을 잘 보내주는 클라이언트를 한번 짜두고, 그럼 그 클라이언트를 그냥 뭐 볼륨이나 아니면 저 쿼타 모델에서 알아서 잘 뭐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짜봤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예시로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바스 볼륨이라는 이 구현체는 뭐 get file system usage라는 저 맨 아래쪽에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저게 그냥 API 클라이언트의 클러스터 인포라는 그냥 함수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한번 그 간략하게 좀 추상화를 시켜서 한번 짜봤고, 그 바스 데이터 클라이언트는 저 바로 위쪽에 이런 식의 뭐 API 엔드포인트니 뭐 이런 저런 뭐 값들을 받아서 구현이 되고, 여기서 알아서 REST API를 좀 보내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코드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한데 한번 깃허브에서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백엔드다이 플러스 고속스토리지. 이제 제가 직접 그 바스 데이터 볼륨 구현을 할 때 좀 겪었던 문제를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스 데이터의 쿼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의 아이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get 쿼타 하고 그 get 쿼타를 할 때 뭐 리스트가 아니라 특정 모델 쿼타 하나만 가져오고 싶다 하면은 그 바스 데이터 쿼타의 아이디를 사용해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냥 리스트에서 모든 존재하는 쿼타를 쭉 가져온 다음에 그 중에서 뭐 다른
엔티티 값, 예를 들어서 네임이라던가 뭐 다른 데가 부여한 값들과 매칭되는지 이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아이터레이션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왜 문제가 됐냐? 백엔드 다이의 쿼타 같은 경우도 백엔드 다이에도 자체적인 쿼타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쿼타의 아이디도 따로 있고 바스트 데이터에서의 쿼타도 따로 아이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보를 매핑을 해줘야 되는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디다 저장해 둘까 했는데 뭐 사실 백엔드 다이의 중앙에 DB가 있는데 그냥 그 DB에다 저장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이 아이디어는 단순히 그냥 쿼타 아이디 밸류 값만 저장하는데 뭐 DB 스키마까지 바꾸고 마이그레이션 또 하고 이런 거 하기엔 좀 굳이 싶은 그런 의견이 있었고 너무 작은 일 하기에 너무 좀 큰 작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로 그냥 바스트 데이터 스토리지에도 자체적인 DB가 있었어 가지고 그 DB를 쓰면 어떨까 했는데 바스트 데이터 DB도 은근히 쓰기 어렵더라고요. 그 API 명세를 보니까 무슨 바스트 데이터 스키마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바스트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좀 API 명세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오버 엔지니어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키밸류 값만 저장하면 돼주는 건데.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그냥 백엔드 다이의 쿼타가 설정된 경로에다가 그냥 어떤 파일 하나 생성하게 해서 그 정해진 이름의 파일을 하나 생성하게 해서 거기다가 그냥 바스트 데이터 쿼타 아이디 저장시켜버리자 파일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뭐 일반 유저는 그 쿼타의 경로에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기존 백엔드 다이의 경로를 굉장히 막 엄청나게 많이 바꾸지도 않고 구현을 할 수 있어서 뭐 저런 식으로 해결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인데요. 뭐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방금도 말씀드렸고 키노트에서도 말이 나왔었지만 AI 훈련이나 AI 인퍼런스 같은 경우 병목이 사실 이제 GPU가 좋으면은 다음은 병목이 어디가 나올까 하면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CPU에서 나올 수도 있고 사실 뭐 그냥 네트워크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뭐 PCI 버스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스토리지가 굉장히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스토리지에서 병목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 그림에서도 사실 간략하게 잘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GPU가 스토리지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GPU가 스토리지에 바로 접근을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CPU를 일단 뭐 CPU 정확하게 뭐 CPU 버퍼라고는 하지만 버퍼 거쳐서 스토리지 갔다가 그럼 다시 또 뭐 버퍼 거쳐서 GPU로 가고 약간 이런 식의 그 CPU를 결국 중간에 뭐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CPU 부하도 커지고 그리고 속도도 당연히 또 느려지겠죠. 뭔가 중간중간에 거치는 경로가 많아지면. GDS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지랑 GPU 사이에서 이제 직접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는데요. 다이렉트 메모리 어드레스를 통해서 직접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배역폭을 가질 수 있고 CPU를 이제 많이 안 타게 되니까 CPU 부하도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뭐 스토리지가 빨라도 근데 접근이 결국 느리면은 그렇게 병목이 되기 때문에 GDS 호환 스토리지에서는 GDS에서 적극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GDS뿐만 아니라 사실 고속 스토리지 자체가 원래 그 인프라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GPU 머신과 스토리지 사이의 고성능 네트워크가 원래는 필요합니다. 그냥 사실 GPU 머신 사다 놓고 고성능 그 스토리지 사다 놓고 그냥 이거 그냥 연결해 그래서 그냥 대충 연결할 수가 없는 게 고성능 스토리지다 보니까 데이터도 굉장히 뭐 한 번에 많이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G 케이블 이런 거 그냥 집에서 쓰는 랜 케이블 이런 거 꽂아 놓으면 그 케이블 자체가 그냥 병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성능 네트워크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고속 광 케이블 10G, 40G 이런 것도 필요하고 고속 광 케이블을 위한 또 전용 스위치 같은 것들도 필요한데 거기에 플러스로 GDS를 또 사용하려면 GDS 드라이버까지 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GDS 이런 인프라들이 쭉 구축이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GDS API 같은 것들도 이거는 사용자들이 직접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GDS를 위한 이런 매그넘 IO라든가 그 쿠 파일이라고 하는 쿠
쿱파이러가 이제 GDS나 뭐 다른 GPU 다이렉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PI가 있는데 이것도 문서 직접 보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GDS를 완전히 잘 써먹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GDS는 이제 NFS 위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제가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되어 있다면 NFS 클라이언트에서도 그리고 NFS에 생성된 컨테이너에서도 이 GDS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백엔드 다이어 자체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세션을 제공해 드리는데 그래서 그 컨테이너에다가 그냥 그 NFS의 어떤 특정 경로를 그냥 마운트 시켜버리고 그럼 그 컨테이너 안에서 뭐 쿠파일 API를 적절히 잘 써먹게 되면 그럼 그 컨테이너에서도 GDS 기술을 잘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백엔드 다이어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 GPU 호환 스토리지에서는 모든 GDS 호환 스토리지에 대해서 GDS 기능들을 무리 없이 제공해 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스토리지들은 일단 그 GDS 기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러스터는 네, 사실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AI 연구하거나 AI를 이제 써먹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이제 고속으로 막힘없이 여기선 이 그림에선 조금씩 막히지만 네, 데이터를 잘 사용해서 네, 데이터에 막힘없이 이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AI로 향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